콜드콜 유튜버라고 존식입니다. 오늘은 돈 되는 영어, 돈 되는 창의력,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6주 동안 아이엘츠 시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고 지난 4월 16일에 시험을 봐서 잠깐 결과를 공유하면 오버를 6.5로 원하는 목표 점수를 6주 만에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영어를 한다는 게 우리가 영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진 않잖아. 그죠? 영어가 목표이긴 하지만, 첫 번째 목표이긴 하지만, 영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내가 원하는 진짜 목표가 있을 거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공부라는 행위 안에 갇힌단 말이야. 공부 안에 갇혀서 사실은 공부 다음에 정말 내가 이뤄야 되는 진짜 목표랑 진짜 목적이 있는데 공부 안에 갇혀서 되게 생각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어라는 이 도구와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나 큰 어떤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돈 되는 영어. 영어가 그냥 영어를 한다고 영어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이 좋은 사람은 뭐 그 영어의 능력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영어 능력만으로 벌 수 있는 돈의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뭐 통역 번역을 시킬 수 있는데 통역 번역을 한다고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진 않거든.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돈 되는 영어로 쓸 것인가. 그리고 영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진짜 좋은 수단과 도구가 영어거든요. 근데 영어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이제 번역기 나왔으니까 영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근데 영어를 안 한다는 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무수히 많은 기회를 나는 그 기회를 만날 마음이 절대 없다라고 그냥 단절하는 거다.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하되 돈 되는 영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는 결국 창의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창의력도 우리가 돈 되는 창의력, 이 돈 되는 창의력이 뭔가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엘츠 시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영어권에서 가서 뭐 대학이나 석사 같은 거 할 때 요구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단 말이야. 토플도 있고 아이엘츠도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0 만점인데 6.5 정도가 통과돼야 외국에 있는 학교들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어로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어떤 점수가 6.5고, 그럼 얼마나 공부에 6.5가 나오는 거야? 궁금하잖아. 그지? 영어가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기초가 없다는 전제하에 1500시간 정도로 공부해야 된대요. 그러면 하루 1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월금 진짜 하루에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했을 때 딱 6년 공부해야 된대. 그러면 쉬운 시험은 아니겠구나. 답이 나오죠? 근데 6주 공부했어. 6주. 그러면 뭐 영어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영어에 관련된 일을 했고 또 영어 관련된 내가 석사를 했지만 중요한 건 영어는 언어란 말이야. 안 쓰면 너무 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사실 영어 시험 준비하면서 아이엘츠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한 게 인생에서 언젠가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영어를 잘하는 게 내 진짜 목적과 의도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왜 타협했던가, 여기에 대한 사실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 영어에 대한 감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진짜 굳은 다짐을 했고, 그래서 6주 동안 그러면 영어가 되게 오래 단절돼 있었는데 그럼 6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도 할게요. 그리고 뭐 튜얼 같은 거는 책을 원래는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그 아이엘츠라는 기출문제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을 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책을 뭐 교재를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비용도 되게 적게 25,000원 정도 그 온라인 사이트 하나 결제한 걸로 비용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이엘츠 시험에 대한 비용은 뭐 누구나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영어 제로 베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어가 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스피킹이 다른 것보다 잘 나왔어. 근데 이게 잘 나온 이유가 있어. 그 얘기도 할게요. 자, 일단 아이엘츠 시험 보면서 느꼈던 건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카데믹한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를 되게 작은 생각 안에 가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때 우리 생각이나 태도나 그런 마인드를 보면 틀리면 안 돼. 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틀리지 않아야 좋은 점수를 받거든. 근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다양한 걸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연의 발견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게 창의력이란 말이야. 이것저것 내가 다양한 점을 찍었는데 그런 점들이 우연히 연결되면서 얻어지는 게 창의력이야. 안 틀리고는 창의력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고. 근데 공부하는 것과 창의력을 얻는 것, 공부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정반대의 행위구나라는 걸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영어 공부가 됐던 아니면 어떤 학위를 취득하는 공부가 됐던 되게 중요한 게 바벨 전략이야. 학업을 위한 어떤 그런 정확도에 대한 기본값은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게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이런 어떤 자원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멘토라든지 이런 리소스를 항상 내 곁에 같이 둬야 된다. 이게 이 균형이 안 맞아지면 우리가 박스 안에 갇히고 계속 갇히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아카데믹한 제도권에서 하는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 이거 하나를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많이 되게 와닿는 거였는데 계획형으로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고 하면 뭐 이만큼의 기간 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띵 하고 이 점수를 얻어야지라고 계획형 인간들이 있는데 나도 전형적인 계획형 인간이거든. 전형적인 계획형 인간인데 인생에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 근데 계획형들은 자기가 딱 계획 세워놓은 대로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얘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게 그 전에 얘네 인생에는 이게 통했어. 나도 내 인생에 어느 시점까지 그게 통했어. 근데 안 통하는 시점이 온다고. 그게 언제냐면 딱 중산층에서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는 예측하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내가 이렇게 짝짝짝짝 하는 대로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이전까지 본인들의 삶에서 계획한 대로 뭔가가 드르륵 됐다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내 계획과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과 의도는 명확해야지. 어쨌건 돌아와서 이렇게 나도 예전에 계획 세워서 공부하던 사람이라서 또 그 버릇이 나올 뻔했어. 그래서 내가 6.5를 받으려면 지금 영어 너무 오래 내려놨으니까 근데 나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야.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이 기간 안에 내가 이 점수를 도달하지 못하면 엄청난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가 나한테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달 반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이걸 뭐 해내지 못하면 6개월에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이 지연되고 예를 들어 석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학기 못 들어가면 다음 학기로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돈이 1,000만 원이 추가돼. 이게 시간과 돈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인 거죠. 그리고 이 앞에 게 밀림으로써 뒤에 내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 시간의 계산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프레셔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효율성은 없어. 효율성을 언제 따지냐? 뭔가를 많이 안 해본 초보자들이 주로 효율성을 따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를 빠르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무슨 그런 쇼컷 같은 게 있다고 믿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양으로 많이 경험해보고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게 이게 효율적인 방법을 얻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IELTS 시험을 봐야 되면 유튜브부터 뒤지는 거예요. 아니면 챗 GPT 뭐 아니면 AI한테 물어봐. IELTS 내가 기간 이만큼 안에 이 점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조언을 해줄 거야. 나도 시간이 촉박하고 이제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방법에 대한 리서치를 왜 안 했겠어?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방법을 들어도 그게 본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나한테 그 방법을 소개해 준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막 수능 끝나고 얼마 안 된 그리고 학교 때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들이야.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뭐 한 달, 2달 안에 뭐 오버롤 6.5, 7.5, 7점 받았어요라는 걸 내가 따라한다고 똑같이 안 된다고. 그리고 뭐가 문제야? 그 나한테 방법을 소개해 준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체력적인 한계랑 나의 체력은 다르다고. 근데 딱 어떤 그 온라인에 선생님이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해준 방법이 8시간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8시간 생각해보라. 8시간을 공부할 수 있냐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8시간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많은 고민 끝에 내가 선택한 방법은 그러면 시험 날짜를 정해놓고 최대한 실전처럼 시험을 많이 보자. 이것저것 다양하게 실험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는 뭐 지문을 분석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단어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데 독해 문제 풀 수 있어요?
단어를 모르고 단어 뜻을 모르는데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이론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조언을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도저히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조언이라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의 기본값하고 나의 기본값이 다르다고.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래도 나 교육에 1억 넘게 투자한 여자고 막 교육에 참여하면서 나눴던 그런 어떤 나의 생각과 원칙과 막 그런 우선순위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스피킹에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쓰는 일은 없더라고.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건 내 언어의 능력이 내 생각의 한계를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내 생각의 능력을 내 언어의 능력이 못 담아내는구나.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그냥 유창하게 표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전략을 취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걸 하면 돼요가 아니라. 자, 그래서 돌아와서 효율성은 없다. 효율성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병신들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거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효율성을 따진다고 효율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양으로 많이 했을 때 양 안에서 아닌 것들을 제거하면서 얻어지는 게 효율성이지 처음부터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고 효율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야. 돌아와서 자, 일단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많은 그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저 사람의 성공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나는 뭘 추천하냐?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첫 번째 추천하는 건 일단 그냥 실전 같은 시험을 한번 봐라. 왜? 한 대 쳐 맞기 전까지 누구나 다 계획이 있거든. 근데 한번 내가 실제 그 기출 모의고사를 한 세트를 딱 풀어보는 순간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바닥이구나. 내가 영어가 좀 그래도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바닥이구나를 본인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전략은 일단 처음에 그 학습 사이트를 등록을 했어. 학습 사이트를 등록을 했고 그 다음 한 게 바로 시험 날짜를 잡아버렸어. 4월 16일 날짜를 예약하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이 날짜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공부 양으로 밀어 넣는 거야. 내가 했던 방법은 진짜 양으로 밀어 넣는 거고 뭐 그 리스닝 리딩 한 달 동안에는 리스닝과 리딩만 했어요. 리스닝 리딩을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아침 1시간 반을 꼬박 앉아서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진짜 실전처럼 세트를 시험을 봤어. 몇 개를 시험 봤냐? 몇 개 봤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등록한 그 사이트 이름이 English Innovate인가 그거를 요약한 그 합쳐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근데 또 어쨌든 그 사이트에서 현존하는 아카데미 관련된 기출문제가 44개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이게 내가 지금 다 본 거예요. 43세트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43세트라는 말이 안 맞는 게, 한 번 시험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걸 그냥 다시 재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봤던 세트 수는 60세트 가까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험 세트를 봤는데 막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그럼 그냥 무조건 그건 재시험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 전략은 새로 단어를 찾아서 단어장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시험 같은 상황 안에 밀어놓고 실전처럼 그냥 그걸 경험하는 거.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게 내 전략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되게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계속 나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뭐 리스닝도 그 뭐 쉐도잉을 해라 막 되게 다양한 조언이 많은데 또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인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를 수가 없는 게 일단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시간과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는 다른 사람이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자꾸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을 했다고 뭐 리스닝을 하면서 쉐도잉 스피킹을 하니까 리스닝이 늘었어요. 그럼 그걸 따라한다거나 리스닝 하면서 딕테이션이 됐어요. 그럼 그걸 따라하는데 한번 해보는 건 좋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해보되 그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그걸 정말 내가 도입했을 때 내가 향상되는지를 본인이 확인하면서 가라는 거 이해돼요?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성공했다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그게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일단 시험은 한 세트 되고 다 풀었고, 시험을 첫 번째 시험 하나를 보면 일단 주제 파악이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결국 내가 보는 시험이잖아. 그럼 나는 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대신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들이 했다는 방법을 따라가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리고 언제 자기 주제 파악을 해? 시험장에 가서 주제 파악을 해. 이런다고. 자, 그리고 이전에 내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할 때나 이전에 공부랑 달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적이 되게 중요했어. 그리고 교수님한테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중요했냐면,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 같은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원 다닐 때 성적이 너무 안 나면 부끄럽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내가 남들에 비해서 과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그러면 되게 스스로 위축되지 않을까? 남의 시선과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성적 이런 걸 너무 많이 신경 썼어. 근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석사를 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석사라는 건 사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결국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실험하고 확인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내가 보냈던 2년의 석사의 시간은 오직 무슨 고등학생이 입시 준비하는 것처럼 거의 내 대학원 시절에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숙제하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대학원은 우리가 교수님이 내주는 책을 읽고 써머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 내가 뭔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아니 영어를 조기 교육을 시키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를, 이게 내가 책에서 읽어서 그렇다더라를 아는 거랑 내가 직접 그걸 경험으로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건 다르거든. 그러면 실제 나가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이런 경험이 너무 작았다는 거야. 대학원 그 방학마다 이런 거예요. 방학 때마다 잠깐 가서 아이들 가르치긴 했는데, 왜 가르쳤냐면 학비를 버니까, 학비가 아니라 그 생활비지. 학비는 장학금 다 받았으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존의 목적으로 이게 가르친 거지, 학문적인 어떤 그 이론에서 나온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가서 가르친 게 아니라고. 이게 잘못된 어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다각화가 안 돼. 이론적인 공부에 되게 편향돼 있던 거다, 내 대학원 시절을.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창의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뭔가를 많이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까를 다양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는 방법 안에서 실험했고 제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화된 나만의 방법이다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방법 찾을 수 없다는 거 이해돼요? 근데 사람들이 창의성이 마치 책 한 권을 얻으면 뚝딱 얻어지거나 아니면은 질문 몇 개 대답해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창의성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뭘 잘하냐? 그 사람들은 엉뚱한 호기심을 가지고 산발적인 경험을 많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래 자기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다양한 경험을 했던 거 안에서 내 장점이 뭐고 내 약점이 뭐지, 내 강점이 뭐고 내 약점이 뭐지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파악이 된다고. 그리고 우연히 찍었던 점들이 놀랍게 연결이 돼.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시행착오 안에서 얻어지는 결과값이 창의력인데, 마치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무언가를 하면 계획을 또 세우는 거야. 무언가 이 계획대로 따라하면 창의력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창의력 얻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은미체 체육은 아니더라도 음악 미술을 하면 창의력이 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시키는데 오히려 창의력을 얻기 위한 음악과 미술을 시키면 창의력이 파괴된다. 왜?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통해서도 또 뭔가를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고. 콩쿨 나가서 상을 탄다거나 미술 대회 나가 상을 타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창의력이 아니다.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창의성이라는 건 10배 법칙이다. 뭔가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과정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옳았을 때보다, 내가 틀렸을 때,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보다, 뭔가 일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내가 어떻게 내가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뭔가를 했는데 그 우연히 뭔가 했던 거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때, 아니면 내가 틀렸을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가장 제대로 배운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피킹 얘기를 할 건데, 스피킹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언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조언하는 사람들, 특히 AI들한테 물어보면 문법 오류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해. 문법 오류가 있으면 점수가 깎이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6.5.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인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영어가 과연 완벽할까? 영어 외국어인데. 외국어로 우리나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의 영어가 완벽할 거라고 우리 절대 기대하지 않잖아.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내 영어가 유창하진 않아도 돼. 그럼 생각해봐요. 문법에 또박또박 맞춰서 말을 하는데 너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속 터지는 사람하고, 문법에 오류는 있지만 쉬운 단어를 써서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표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기회가 많이 얻어지겠냐고. 지루하게 문법에 맞춰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매력적이지 않겠냐는 거야. 이 스피킹 그날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실력과 수준에서 7.0이라는 건 기간에 비례해서 되게 잘 나온 점수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문법 오류가 많았어. 문법 오류가 많았는데 이런 거예요. 문법 오류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에서의 오류 있잖아요. 뭐 관사 써야 되고 3인칭 단수 일치해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다 생각하면 말의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면 사사로운 문법의 오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정해놓은 규칙대로 따르면 스피킹은 인터뷰고 시험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인터뷰 에그자미너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왜 내가 먼저 나서서 말을 하면 안 돼. 인터뷰니까, 시험이니까. 근데 내가 이날 결과적으로 운을 뒤집었던 건, 판을 뒤집었던 건, 그 에그자미너가 나한테 했던 질문에 묻지 않은 걸 내가 답했어. 나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Are you a student or are you working? 이게 질문이었어. 너 학생이니 일하니? 근데 내가 나 일한다, 비즈니스 코치로 일해 라고까지만 말했으면 돼. 근데 이전에 내 커리어를 드러냈어. 나 사실은 이전에 영어 가르쳤었고 영어 꽤 오래 했어. 그러면서 20년이라는 내 영어 인생의 이야기를 이 사람 앞으로 꺼내가 버린 거야. 그리고 나 지금 뉴질랜드 석사 준비하느라고 인터뷰 준비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내 나이를 봤잖아. 내 나이 50. 내 나이를 봤는데 이 나이를 봤는데 이 여자가 영어에 대한 이 열정뿐만 아니라 새로 도전에 대한 열정.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에그제미너가 그다음부터는 나에 맞춰진, 마치 내가 거기에 무슨 잡 인터뷰 보러 간 것처럼 나에 대한 개인적인, 얘가 관심 있을 만한 거를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이 나의 에그제미너가 아니라 마치 아이를 데리고 우리 학원에 아이를 영어를 등록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학부모가 온 듯이 내가 상담을 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거의 클로징한 거야. 반드시 이 학원에 당신의 아이를 보내야 되는 이유와, 왜 아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와, 왜 굳이 라이팅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를 하는 게 당신의 그 미래와 돈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내가 싹 다 이 사람 앞에서 표현을 해낸 거야. 결론적으로 그 이그제미너는 나를 평가한 게 아니라 거의 나한테 클로징을 당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열정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어에 대한 철학과,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란 이 나의 어떤 그 스토리에, 이 사람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내 페이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그렇게까지 나한테 영어에 관련된 질문과 내 개인적인 어떤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건 세상에서 우리한테 정해놓은 인터뷰니까, 인터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거예요. 뭐 몇 문장으로 파트 1은 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답변하고 두 번째는 because로 답하고 세 번째는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 근데 난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 근데 만약에 예전에 학교 제도권 안에서 모범생으로 공부하던 주은숙이었으면 이걸 철저하게 지켰을 거야. 그리고 이대로 하지 못했으면 엄청 고통스러워했을 텐데, 그날 시험을 보고 났는데 딱 나왔는데 뭔가 시험 양식에는 어긋나는데 내가 느끼는 느낌은 뭔가 되게 후련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어가 능숙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해야 되는데 그게 1분 피치거든요. 이게 창의력이고. 근데 일단 그걸 하려면 이전에 내가 내 인생에 찍어놓은 점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인생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떤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전의 내 행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돈과 시간과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고 이것들을 내가 많이 꺼내봤어야 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멘토랑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했던 훈련들이 내 생각을 꺼내고 내 경험을 꺼내고 내가 보냈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재해석하는 훈련을 5년 동안 했고 지난 시간 동안 지난 그 5년의 시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내가 교육에 투자하면서 계속했던 것도 사실 이런 관점과 다각화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편향된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봐선 찐따인데 다각화된 찐따가 있어. 그리고 진짜 전문가, 진짜 천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름발이 전문가로 살아. 자기는 자기가 되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편향돼 있어. 예전에 내가 그랬어요. 영어 교육이라는 한 분야에만 되게 빠져 있었고 심지어 나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그 어떤 분야에도 관심이 없었어.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면 뭐 이 돈 번 가지고 뭐 다른 재테크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영어 교육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고객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영어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편향된 사람으로 산 거야.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코로나 때 처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20년 때 처음 영어를 가르쳤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처음 깨달았는데 그리고 내가 느꼈던 느낌이 나 혼자 동굴 안에 있다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 세상이 너무 달라졌거든.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몰랐던 거죠. 내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편향된 절름발이 전문가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각화된 찐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지대를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내가 찐따 된 기분이야. 왜? 예전에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막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이라든지 막 20년의 영어 교육 경험이라든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전문가처럼 포지셔닝 할 수 있었는데 안전지대 밖을 나오니까 생각보다 내가 내 영역 외엔 잘하는 게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다지면서 다시 배우고 다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작은 돈은 열심히 전략으로 벌 수 있어요. 근데 큰 돈을 벌려면 진짜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진짜 창의력이라는 건 이론으로 안 된다고. 경험의 다각화, 그리고 배움의 다각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다각화된 경험과 배움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내 분야 외에는 점을 찍은 적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일단 점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연결할 수 없고 내 분야 외엔 다른 분야가 없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분야가 아닌 분야에 나가서 이전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런 것이 창의력이고 그리고 창의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한 단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은 경험 자체가 되게 편협할 수밖에 없어. 한국에서만 살아본 사람은 사실 진짜 한국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한국을 다시 돌아왔을 때 재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외국의 문화권의 경험이 없으면 관점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문화권에 나가서 불편한 경험, 내가 뭔가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갈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관점의 다각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는 건 내가 그런 기회 자체를 가질 의사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학을 안 가도 돼. 근데 유학이 아니라면 워홀이라도 나가서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해야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 되는 창의력을 얻을 수 있다.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공부만으로는 절대 큰 돈을 못 번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못 버는 거를 함께 봐줄 수 있고 내 사각지대를 봐줄 수 있는 사람, 멘토, 교육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는 거라는 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거랑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랑 돈 되는 영어를 하는 건 다르다. 돈 되는 영어를 하는 거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영향 주고 자극 줘서 내 페이지로 이 사람을 클로징해서 데려올 수 있는 이 어떤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그 사람의 심리에서 나온다. 심리. 그러니까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이 내 안의 기질과 뿌리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창의력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영어가 창의력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 통념 안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세상의 생각 안에 우리를 가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통념대로 시험을 봤으면 이그세미너가 나한테 질문하지 않은 거에 내가 답변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해진 원칙의 방식대로 했을 거야. 그때 그들의 정해진 방식이잖아. 예를 들어 내가 내 마음대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페일했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아, 내가 이렇게 사람하고 소통하는 건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시험이라는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구나를 내가 경험을 해서 아는 거랑 다른 사람이 그렇다더라라고 하니까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실제로 그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데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내가 얘기해도 막상 자기들이 실제로 나처럼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또 내 얘기가 이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없다. 결국 나 자신이 무언가를 들어가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없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책 읽고 교육에 투자하는 게 시행착오 막으려고 한마디로 안 틀리려고 투자하는 건데 왜 실험을 또 해야 돼? 봐봐요. 그 책에 나온 이론은 그 사람 경험이잖아. 걔가 한 거잖아. 걔 실험이라고. 본인하고 걔하고 다르잖아. 그지? 근데 본인이 얘가 이 실험을 했으니까 이 결과를 얻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실험을 난 똑같지 않다고. 왜?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실험이 나에게 똑같이 연결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오래전에 사놓고 이해가 안 가서 읽을 수 없었던 그 창의력에 관련된 책에 소개된 창의적인 행위들을 이제는 내가 하고 있더라. 이게 내가 이번에 IELTS라는 시험을 6주 안에 내가 원하는 그 6.5라는 정말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얻게 된 그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왜 가능했나를 보면 기간이 짧은데 내가 누군가의 한 사람만의 조언을 따라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갔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간이 짧은 것에서 주는 압박감이 되게 오히려 좋았고 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진짜 아까 어떤 선생님이 하루 8시간 공부하라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8시간도 심하지 않더라고.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10시간이라도 갈아둬야 돼. 근데 이런 거야.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 내 체력이 그렇게 안 받쳐주는 거야. 그럼 어때? 이게 나의 현실인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맞춰서 또 조정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래도 다행인 건 공부하다 난 스트레스 받으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게 IELTS 질문에서 스피킹 질문에서 받았던 내가 얻었던 생각들 그걸 내가 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돌아가서 다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가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시험을 내가 한 번만에 통과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단 리스닝, 리딩을 한 달 동안 진짜 집중해서 팠어.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스피킹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은 사실 2주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피킹은 나 2주도 준비를 안 했지 생각하니까 한 달 동안 스피킹을 아예 하질 않았어. 그냥 리스닝, 리딩만 미친 듯이 주구장창 팠어. 근데 스피킹이 영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리소스가 훨씬 중요하거든. 근데 나는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꺼내서 이제 그걸로 좀 다듬어서 표현만 하면 됐고 문법을 내가 너무 신경 썼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근데 그냥 문법은 버리자. 문법 점수를 깎이고 차라리 내 생각을 유창하게 표현해서 아 얘가 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애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자. 내 방식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가장 짧은 기간 준비했는데 거기에 기간에 비해서 정말 되게 만족스럽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기적 같은 점수가 나왔고 저 라이팅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시험 전에 그 태스크 1, 태스크 2를 풀로 2개도 안 썼어요. 하다가 한 달쯤 지난 그 시점에 라이팅 포기했어. 왜? 이게 원 스킬 리테이크라는 제도가 있대요. 근데 내가 딱 나를 보니까 한 번에 네 과목 다 붙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6.5를 받아야 되고 6.5, 6.0 밑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과목을 한 번에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네 과목을 다시 재시험 보는 것보다는 하나만 재시험 보자. 그래서 이제 라이팅을 진짜 포기하고 간 거예요. 풀로 두 개도 안 써보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작문이 그렇게 너무 나쁘거나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 정도의 문장을 썼던 것 같아. 그냥 되게 단순하게. 라이팅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여기 뭐 그 폼이 있대. 막 이 폼대로 안 쓰면 IELTS는 무조건 점수를 안 쓴대. 근데 또 이것도 또 사람들의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일단 나는 시험장에 들어갔어. 뭐라도 쓰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데 라이팅도 그래도 기준점에 도달하는 점수를 받아서 어쨌건 6주 만에 되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효율성을 따져서 최적화된 어떤 방법을 따랐으면 절대 이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어. 근데 오히려 그냥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다양하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깨달음도 많았고 그 안에서 되게 배우는 것도 많았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험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얻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창의력과 다양한 실험 안에서 오히려 얻어지는 게 효율성이다. 하다 보면 뭘 남겨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가 각자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게 자기만의 답안이 정리가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창의력을 강의나 책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의력은 내가 실행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무언가를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창의력을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어. 꺼내서 그냥 용기를 내서 내가 실험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뭘 안 해? 우리는 꺼내서 용기를 내서 꺼내서 실험하는 그걸 안 한다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야.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내 멘토가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 와닿지 않는다기보다 동의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거. 왜? 나는 내가 창의력이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창의력을 꺼내서 보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 왜?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 갇히다 보면 용기를 못 내고 도전을 못하고 실험을 못하다 보면 창의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인식하고 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의력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는 뭐냐? 푸시예요, 푸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내가 5년의 시간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멘토와 함께하는 5년의 시간 동안 내가 뭘 나를 가장 달라지게 한가 뭘까를 보면 멘토의 푸시밖에 없어요. 원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에 들어가서 다양한 걸 경험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다양한 10개가 넘는 직업군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직업의 변동성 폭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가장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직업군으로는 부동산 판매업부터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는 자유혁신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된 경험까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면 다양성 안에서 우연히 연결이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가장 이런 창의적인 돈 되는 기술, 창의적인 어떤 돈 되는 언어를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유튜브고 콜드콜이고 이걸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푸시할 수 있는 사람, 푸시할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용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리고 내 뿌리가 너무 썩어 있지만 않다면 우리 각자가 원하는 그 얻고 싶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금할 거야. 도대체 그렇게 공부를 다시 하는 거야?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사실 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최종 도미노를 위한 사실 첫 번째 도미노인데 첫 번째 도미노가 나한테 가장 빡센 느낌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그 나이에 힘들게 뭔가를 계속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정말 임박해 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나의 삶에 후회가 없을까? 나는 20대도 해외 나가서 유학까지는 아니야. 그때 우리 형편의 유학은 아니니까 연수라도 나가서 해외에서 뭔가를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20대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30대 그나마 대안으로 찾은 게 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완전히 영어권 환경과 같은 대학원에 2년 동안 풀타임 스튜던트로 다녔는데 그 여전히 해외에서 내가 정말 그 다양한 어떤 변동성 안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못했어. 40대는 돈 버느라고 못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후회가 없을까? 현재로는 후회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누가 나한테 야, 너 나가면 안 돼. 너 그냥 계속 대한민국 안에 살아야 되고 너 절대 해외 나가면 안 돼라고 누가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왠지 내가 나갈 수 없다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각자만의 한계가 있을 거야. 나는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근데 그 한계 누가 정한 거야? 결국 그 한계를 정한 것도 나고 결국 그 한계를 도로 부시는 것도 나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나에게 남기는 아쉬움과 후회와 이걸 하지 못해서 내가 참 스스로에게 왜 내가 그때 그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결정을 할 때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영어 시험 하나 통과하는 건 되게 작은 일일 거고 뒤에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배우고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야 인간은 그때 하나님을 찾거든. 되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어리석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시험에서 그 기간 안에 그런 결과를 내가 원하는 6.5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건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일단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플러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공부라는 거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여기 갇혀 있으면 굉장히 생각이 자꾸 작아지겠구나. 의식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이 박스 안에 갇히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도미노에 내가 너무 많은 힘을 빼고 뒤에 도미노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이 첫 번째 도미노에 내가 써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줄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를 해야 되고, 왜 돈 내는 영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영어라고 하는 것, 창의력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리소스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40, 50쯤 되면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근데 본인한테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죽음이 다가왔어.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아쉬움이 없을까? 사람들이 왜 겉도는 삶을 사는지 알아요? 자기한테 남은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순간순간이 겉돌지 않고 더 진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내가 멘토랑 함께 하면서 계속 배워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본인들 인생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본인들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항상 자기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겉돌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